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2020년 그리고 군무원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 거,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 3년간 여러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또 모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군무원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필기시험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군무원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수험생들이 궁금해하시는 직렬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경쟁률, 그리고 직렬별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군무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군무원이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이 이제 있는데, 이 공무원 시험은 뭐 국가직, 그 다음에 뭐 지방직, 그 다음에 뭐 서울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뽑는 게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무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분류 자체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직에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이런 분들도 특정직 공무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 근무하는 게 바로 군무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은 정년이 60세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부대에서 이제 근무하는 건데, 실제로 하는 업무는 이제 군부대에는 군인이 있고 군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 전투와 훈련에 매진하고, 그리고 군인이 해야 되는 행정과 여러 보급, 그 다음에 그들을 지원하는 여러 일들, 그 일체에 관한 업무를 대신하는 게 바로 군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군인과 군무원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을 이제 한번 나누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무원은 행정군무원, 그 다음에 뭐 기능군무원, 이렇게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임기제,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은 행정군무원 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 안에는 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행정, 군수, 정보, 수사, 사서, 이렇게 5개 직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시설, 정보통신, 그 다음에 공업, 함정, 항공, 기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부하게 더 나누면 뭐 시설 안에는 시설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보통신 안에는 통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기도 있고, 더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업도 마찬가지로 차량 전차가 저 공업 분류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함정, 항공, 해군이나 공군의 이제 특수한 그런 직렬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군에서 기상과 기상예보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보건 안에는 이제 방사선, 그 다음에 뭐 치무, 약무,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 쪽에 관련된 그런 직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급을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세 이상, 그러니까 2020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200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급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18세 이상, 그러니까 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2020년 군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시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자격증이 필요한 그 직렬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는 아닌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필수가 아닌 거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일반 내가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전공을 안 했지만 전기 직렬 지원할 수는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도. 그렇지만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렬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개 직렬은 자격증이 반드시 있는 분들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사서, 이렇게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사서,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전산, 항해, 양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 의무, 그 다음에 영양관리. 이 11개의 직렬은 반드시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이쪽 직렬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11개 직렬들은 조건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가산점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 이 맨 위에 있는 행정은 자격증이 아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직렬, 저 기능 쪽, 우리 기술 쪽에 보면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직렬들. 그래서 뭐 기능사면 3%, 3%면 100점 만점에 3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5%의 가산점을 주는데 그 5%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 5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채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개 채용.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공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력 채용. 그리고 줄여서 경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경채 같은 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경채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생활을 5년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근데 그 직장에서의 업무가 전산과 관련된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였어요. 뭐 정보 보호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특정 전산 분야에서 내가 5년을 근무를 했으면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갖고 있었던 그 5년의 경력이 만약에 군무원에서 채용을 한다면 경채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군 간부 출신, 그러니까 군인, 사병으로 나오신 우리 수험생들 말고 간부 출신, 그러니까 하사 이상, 그 다음에 소유 이상,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역이, 그러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이전인 자들, 그런 사람들은 경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특정 자격증이 있는 분들.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 플러스 사회 경력. 그러니까 직장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또 경채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 경채의 좋은 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과목이 전공 과목 1, 2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를 시험을 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채분들은 영어하고 한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채분들은 영어, 한국사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두 과목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통과를 한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경채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선. 그렇지만 그 자격 조건이 본인이 되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뽑는 인원이 1명. 그러니까 부대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경채 같은 경우. 다 부대별로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는데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건 거의 뽑는 인원이 1명입니다. 1명. 네. 근데 뭐 지원자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뭐 경쟁률이 1명 뽑으니까 10명 지원하면 10대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필기 합격자를 130% 뽑은 거니까 필기에는 1명을 뽑더라도 면접까지는 3명이 가는 거죠. 거기서 최종 1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채도 조건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채용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본인이 경력이 맞는지 홈페이지, 군무원 홈페이지에서 그 다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바로 공채죠, 공채. 자, 이 시간에 한번 공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런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군무원의 어떤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자, 맨 처음에 통과해야 되는 건 영어입니다. 영어. 자, 많은 수험생들이 막 영어에 대해서 울렁증이 있다, 나 못해요. 저는 정말 영어 바보예요.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그 관문의 높이를 한번 봐보세요. 영어의 관문은 굉장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출발할 때 일어서서 그냥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영어 시험은 굉장히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정말 영어에서 저기 관문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군무원 시험 준비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어는
통과하기가 너무 쉽다. 저 관문의 높이를 보세요. 그냥 걸어가다가도 통과할 수 있는 게 영어입니다. 걸리적거리질 않아요.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한국사. 자, 한국사는 영어보다는 난관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를 패스를 하면 이제 1차 관문, 진정한 1차 관문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필기시험이죠. 자, 필기시험에는 영어하고 한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은 국어 공통, 그 다음에 직렬별로 전공 과목 1, 그 다음에 전공 과목 2 이렇게 총 3과목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5문제, 3과목 모두 75문제,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75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지선다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필기를 만약에 자기가 관문을 통과를 하면 그 다음 2차 관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 2차 관문은 바로 면접입니다. 자, 군무원 면접이 이렇게 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건 이 필기 점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갔을 때는 내가 필기를 예를 들어서 꼴등으로 합격했다. 꼴등이지만 면접에서는 똑같이 빵점, 0점부터 15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는 배제하고 순수 면접 점수로만 최종 군무원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최종 합격자들 가운데 그 부대, 임용지, 어떤 지역으로 발령이 날 거냐, 그거 결정할 때는 필기 고득점 순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그만큼 면접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통과하면 마지막 이제 3차 시험이 신체검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원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특이한 사항이 없는 이상 다 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고 군무원이 되는 마지막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영어하고 한국사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영어인데요. 자, 영어는 뭐 여러 시험이 있어요. 토익, 지텔프, 뭐 탭스,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첫 번째 토익, 그 다음에 지텔프인데요.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토익보다는 지텔프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취득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자, 토익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470점 이상이 되어야만 9급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익 점수 470점. 자, 그러면 토익 470점이 어느 정도냐? 자, 만약에 정말 영어를 못하고 영어 울렁증이 있고 나는 영어 바보다. 이런 분들은 그냥 공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토익 시험을 봐요. 그러면 200점 후반 또는 300점 초반밖에 안 나옵니다. 점수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자, 그러면 토익을 예를 들어서 책을 사서 2주, 3주 정도 공부를 했어요. 영어 베이스가 없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시험을 보면 300점 후반에서 400점 초반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토익 470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한 달, 또 사람에 따라서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토익은. 470점 이상은. 자, 7급 같은 경우에는 570점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470,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470, 570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만점이 990점이니까요. 자, 근데 토익보다 더 쉬운 시험, 바로 지텔프라는 게 있죠. 자, 토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니까 익숙한데 지텔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런 걸로 채용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지텔프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합격 점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7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텔프에 레벨 2 과정이 있는데 그 2 과정에서 47점 이상만 받으시면 돼요. 그럼 100점 만점에 47점인 거죠. 자, 근데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이에요? 32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2점이면 100점 만점에 32점이면 그냥 찍어도 30점 언저리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32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일주일 이내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지텔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 막 10만 원을 투자해 가면서 인강을 끊어가면서 돈 10만 원 투자해서 지텔프를 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지텔프는 32점. 어디 가서 32점 맞고 합격했다 말할 수 없는 점수잖아요. 그 정도 점수니까
여러분들이 한 정말 영어 베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 좀 영어 그래도 조금 알고 하시는 분들, 문법 좀 알고 하시는 분들은 이틀. 그냥 하루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텔프 32점 9급 분들. 그러니까 결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텔프를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 이 영어 시험은 한국사도 마찬가지지만요. 32점 이상 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지텔프 받는데 내가 80점 받았다. 그래봤자 32점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산점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통과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텔프 영어 시험에 막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지텔프는 무료 강의로 여러분들께 열어 들었기 때문에 교재만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시험을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지텔프는 패스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텔프 떨어진다. 전 지금까지 그런 수험생 들어본 적은 없어요. 물론 뭐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학생들 가운데 지텔프 떨어졌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지텔프로 꼭 시험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문의 그 높이 봤던 것처럼 한국사는 영어보다는 좀 더 높아요. 물론 영어보다 내가 한국사를 더 좋아했다 이전에 그러면 좀 쉽죠. 근데 영어도 잘 못했고 한국사도 별로 안 좋아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 한국사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기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급을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급을 시험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사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초급,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마지막 고급. 그래서 1급에서 6급까지 나눠지는 건데요. 이 중급에는 3급과 4급이 있는데 중급 시험을 봤을 때 한국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3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급을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받았다. 평균 60점 이상. 그러면 이분은 4급이에요. 그래서 군무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4급 이상. 그 다음에 7급 이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3급 이상. 그러니까 70점 이상만 받으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고급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1급이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가산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시험을 목적으로 고급을 보면 상관이 없지만 군무원만을 위한다면 고급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급 보고 60점 이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맞히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석 달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는 정말 베이스가 없는 분들이면 한 3주. 3주 정도. 근데 좀 한다. 그런 분들은 제가 3급 같은 경우에는 3일 공부해서 합격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사를 모를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하고 한국사에 도전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최소 정말 못하신다면 3주 정도 공부하시고, 자,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뭐 별별 한국사, 최태성 선생님 무료 강의 그런 게 있으니까 EBS 같은 데 들어가시면 교재만 구매하시면 무료로 한국사 중급 강의를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국사 시험이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자, 지텔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텔프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있어요. 지텔프는 일요일 날 2번씩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지텔프 시험은 그 시험이 있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길어야 그 정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돼요. 근데 한국사는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데드라인, 그러니까 2020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데드라인이 언제냐면 제가 위에 적어 놓은 것처럼 8월, 10월,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 있을 한국사 시험이 마지막이에요. 자, 1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020년 5월에도 한국사 시험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5월에도 한국사 시험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군무원 원서 접수는 한국사 시험보다 앞이라는 거죠. 자, 원서 접수는 통상적으로 2020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군무원 시험은. 자, 그러면 한국사 시험이 5월에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한국사 시험을 따지 않았다. 원서 접수 때까지 한국사 시험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은 군무원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월 시험은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사 시험.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2020년 1월 한국사 시험이 여러분들 원서 접수할 때 마지막 시험이에요.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준비하시다가 떨어지거나 아예 지원 못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수험생분들 중에. 자, 그러니까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가 몇 번 있다? 총 3번 있다. 올해 8월, 그 다음에 올해 10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마지막은 1월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한국사는 가장 빨리 따는 게 좋아요. 영어든 한국사든. 3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오늘이 지금 6월 20일이니까요. 6월 20일이니까 지금 8월에 있는 시험, 7월에 접수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있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따시면 되고 공부는 접수한 이후에 한 3주 정도. 정말 못한다 하면 접수 그 순간부터 7월에 접수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사 준비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절대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 한국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해야 되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고 빨리 패스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패스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지원 현황 같은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지원 현황 3개년 정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17년, 18년, 그 다음에 올해 2019년. 자, 지원자는 맨 마지막에 밑에 있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 채용 인원, 군무원 뽑는 인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채, 경채 다 합쳐가지고 7급, 9급 다 합쳐서 몇 명 뽑았는지 그게 나온 건데요. 자, 2017년 3년 전에는 1,049명을 뽑았는데 지원자가 35,000명. 자, 그 다음에 작년에 2018년도에는 인원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1,285명을 채용하는데 뽑는데 지원자가 약 4만 명. 자, 그 다음에 2019년 올해 갑자기 채용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85명에서 올해 2019년 4,000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물론 저 인원 중에는 임기제 군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원자는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2018년보다. 자, 그래서 약 4만 명 정도.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이 몰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군무원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지원자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겠냐?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 정부가 군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군무원이다.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뽑고 있는 공무원이 군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020년까지도 현 정부가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채용 인원은 어쨌든 간에 2019년보다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는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내년 2월이나 3월에 발표나니까 그때 채용 인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 직렬은 우리가 자격증 없이, 그 다음에 뭐 내가 특별하게 어떤 기술이나 보건 쪽 전공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렬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5개 직렬이에요. 이 직렬은 가산점이 없고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수사하고 사서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쪽 관련.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사 같은 경우에는 뽑는 인원이 뭐 1명에서 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뭐 법 쪽 관련 그런 전공자분들이 이제 많이 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지원하기엔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행정,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정보, 이렇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군수, 정보는 다 각각 장점 그리고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낫다, 뭐 어떤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각각의 직렬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직렬의 과목이, 그 과목이 나에게 얼마나 맞느냐. 내가 정말 1년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그 직렬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이에요. 자,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가장 많습니다. 행정이 지원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국어, 행정법, 행정학 이 세 과목 시험이 우리 일반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시험 과목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했던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군무원 시험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응시자가 가장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험 점수도 커트라인, 합격 점수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84점, 100점 만점에 84점에서 86점. 그럼 100점 만점에 84에서 86점이면 요게 군무원 시험은 세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75문제예요. 그러면 행정은 몇 개만 틀려야 되냐? 75문제 중에 11문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64문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각 과목별로 뭐 3, 4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쟁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군별로 좀 다른데 가장 낮은 군 같은 경우 50대 1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곳은 130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이 인기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진입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그 직렬 이름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행정.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행정은 그냥 일반 우리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전국 단위로 배치될 가능성이 커요. 국방부든 뭐 해군이야 공군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그 부대에 있는 곳으로 따라가겠지만,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로 발령이 난 친구들이 있어요. 2017년 합격자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되, 업무 자체는 그래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가장 좋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좋다는 편하다라는 거겠죠. 물론 업무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인간관계, 그 대인관계가 힘든 거지 사실은 그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업무 자체는 어쨌든 그래도 평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수 같은 경우에는요, 합격 점수가 76에서 78점. 그래서 행정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이 군수는 국어, 행정법, 그리고 마지막 경영학입니다. 이 세 과목인데, 이 경영학은 서울시 7급 감사직, 그쪽 준비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경영학은. 그러다 보니까 군수에 유입되는 공무원 수험생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군무원 수험생이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하는 업무는 우리 군수는 뭐 예를 들어서 군인에게 필요한 물자,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탄약,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일체의 물건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뭐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이 물품 관리하시는 분들, 재고 관리, 창고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의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게 15대 1, 가장 많은 건 34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경쟁률도 좀 낮죠. 자, 합격 점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에서 65점이었어요. 자, 근데 저렇게 합격 점수가 낮은 건 쉬우니까 낮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두 과목이 국가정보학, 그 다음에 정보사회론, 국어 이렇게 세 과목인데, 이 국가정보하고 정보사회론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저런 과목을 공부하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죠.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는 국정원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없으니까 굉장히 생소한 과목이에요. 군대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저런 용어들은 또 처음인데, 사회학과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뭐 학과 해봤자 40에서 5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백지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가 아직 많이 잡힌 게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시험 볼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행정 군수와 비교를 한다면 뭐 과목 분량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은 건 맞죠. 근데
이 정확도가 이론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강사분들 그런 분들의 수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뭐 하는 업무는 우리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사령부나 사이버 사령부 이런 쪽에서 또 근무하거나 또는 국정원과 같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근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쨌든 뭐 합격하는데 또 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단점은 좀 적게 뽑는다. 행정이나 군수에 비해서는 그런 또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이 뭐 지원하면 다 합격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꽈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꽈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목별로 자, 아까 3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채는 2과목이고요. 과목별로 40점 밑에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40점이 몇 개냐면 25문제 가운데 10개 맞으면 40점이죠. 그럼 9개 맞으면 36점. 하나당, 한 문제당 4점이니까요. 그러니까 9개 맞으면 과목별로 꽈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100점, 행정법 100점인데 행정학 36점이다.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불합격. 자, 그 다음에 평균 과목. 자, 각 과목 꽈락도 있고 전체 3과목 평균 꽈락도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행정 직렬 있죠? 행정, 군수, 정보, 수사, 사서. 이 5가지 직렬은 평균 점수를 60점으로 잡았습니다. 커트라인을. 그러니까 평균이 60점이 안 되면 꽈락이에요. 그냥 불합격.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술, 보건 쪽은 평균 40점 밑에는 꽈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꽈락 나오면 합격은 안 되는 거니까 뭐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그냥 저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급수. 그러니까 내가 9급 지원한 거면 육군 9급 군수든 공군 9급 군수든 시험 문제는 똑같다. 시험 시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보는 거죠. 시험 요일이나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 부대 같은 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대가 워낙 많고 또 갈 수 있는 곳이 또 뽑는 곳이 어디, TO가 어디가 나올지 그 해에 그 연도에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는 사실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래도 대충 어떤 곳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에는 국방부가 있어요. 여기 용산에만 가도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서울 이남, 그 다음에 대전 위에 대부분의 이제 국방부 국직부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충남 계룡에 가시면 충남 계룡 한 이쯤 될 거예요. 이쯤 되면 충남 계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계룡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육군 본부나 뭐 이런 본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뭐 통신사령부다, 또 근무지원단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부대들이 있는데 국방부 통신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어요. 충남 계룡 같은데. 자, 그러니까 국방부도 실질적으로는 뭐 서울에 수도권에만 있다. 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직렬에 따라서는 전국 단위로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데로 내가 발령받고 싶으면 필기 점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육군의 부대의 70%에서 80%는 대부분 저희 휴전선 근처. 그러니까 서울 이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도 많고, 그리고 그 강원도 쪽이라든지 아마 이런 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이남, 서울 이남 지역, 전라도라든지 경상도에도 육군은 발령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정말 전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해군 부대들이 저기 해안선에 따라서 이제 항구를 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평택에, 여기 보면 이제 평택이 있는데, 이 평택 지역에 해군 함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목포에도 해군이 있고, 함대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진해가 있는데, 이 진해에도 해군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사령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해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해 지역에도 동해시, 거기에도 해군 함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지역에서 발령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계룡대 지역에도 직렬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운대가 있어요. 우리 대전에 보면. 그래서 거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행 그 기지가 있는 비행 그 기지, 우리가 뭐 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갈 확률이 높죠. 자, 먼저 뭐 서울공항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성남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원에도 우리 공군 기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오산 기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갈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청주에도 우리 공군 기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사천이라고 있어요. 경남 사천. 이 사천에도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구에 보면 이제 군수사령부, 그리고 대구 그 기지가 있는데, 공군 기지가 있는데 굉장히 크죠. 넓고. 그래서 이쪽으로도 발령을 받을 수가 있고, 군수분들은 저 대구가 채용 인원은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충남 여기에 보시면 서산이라고 있는데, 이 서산에도 공군 기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강원도 쪽에도 아마 양양이 아마 있지 않나,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또 각 부대의 뭐 방공포대라든지 공군 관련 그 기지들이 또 전국에도 있지만 주로 이런 쪽으로, 이런 지역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뽑아야, 그 인원을 뽑아야 가는 거죠. 이 지역에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필기 고득점자별로 좋은 데를 가져가 버리면 나는 맨 마지막, 만약에 점수가 낮다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작년 합격생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로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군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 위주로 채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학생분들은 채용을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합격생들 비율을 놓고 보니까 저희가 6대4, 실제로 최종 합격 그 인원을 보니까 남학생분들이 한 60%,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4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학생이라고 해서 채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떤 직렬은 여학생들이 그냥 다 합격한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꼭 남학생 위주로, 그 다음에 뭐 군 간부 출신 위주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고 실제로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에 차별이 없다는 거 군무원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합격생들 수험 기간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6개월 이내 준비했다, 그런 학생들이 10%, 그 다음에 나는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했다, 군무원 준비를, 그런 분들이 한 70%. 자,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그러니까 2년 그 사이, 그런 분들이 한 20%, 최종 합격 그 비율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만이 그런 거지 전체 그 군무원 합격자 비율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이를 좀 봤어요. 가끔씩 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이상인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물론 20세에서 29, 그 구간에 합격생들이 많긴 많은데 30대 이상이 35%. 자, 그 다음에 40대 이상도 5%. 작년 기준으로 저희 학원만 한 3명 정도 합격을 하셨는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가 23살. 23세 학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49세. 남성분이었는데 49세였는데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또는 우리 남학생분들도 나이, 성별, 뭐 자기가 군 출신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과목별로 조금 달라서 나중에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큰 테두리는 비슷하다라는 거. 먼저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직전에 뭐 해야 돼요? 파이널, 총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론을 완전 잘 다져놔야 돼요. 자, 이론에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암기와 이해가 병행돼야 됩니다. 뭐 죽으라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사람의 기억의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한도까지 암기와 이해를 병행을 하셔야 돼요. 이론 그 교재를. 그러면 회독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독이라는 건
그 교재, 책,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읽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회독이면 책 한 번 읽은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2회독은 2번, 이런 건데, 그 회독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회독을 해야 돼요. 한 번이든 2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그 책을 회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처음부터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 자기가 이해되는 부분만 넘어가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체크.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이론 교재에다.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책 한 권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체크해 놓은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이해가 그래도 안 된다? 체크. 이해됐다? 지우시고.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리시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번, 3번이면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10번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10번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10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론이 내가 어느 정도 거의 잘 이해가 됐다, 잘 다져졌다 하면 문제풀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론도 안 끝났는데 문제풀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문제집만 쌓이는 거예요. 서점 가서 문제 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인터넷에서 문제집 구매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근데 이론을 모르면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려요. 또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틀려도 괜찮아요.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오답 노트 잘 정리를 안 해요.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틀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려도 돼요. 그냥 빵점 맞아도 돼요. 연습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왜 틀렸는가?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틀렸는지, 내가. 뭘 몰라서 이걸 틀렸는가? 내가 도대체 왜 이 문제를 틀렸지? 생각을 하고 노트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찢든지 뭐 오리든지 해서 따로 노트를 정리하시면서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왜 틀렸는지. 아, 내가 이 문제, 로마자 표기법을 몰라서 틀렸구나. 몇 항, 몇 절,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헷갈려서 틀렸구나. 이런 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그 문제가. 근데 본인은 1번을 골랐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적어두셔야 돼요. 왜 1번을 골랐는지. 아니 분명히 정답은 3번인데 무슨 이유로 어떤 생각을 내가 그때 풀 때 했기 때문에 1번을 골랐는지를 거기다 적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틀린 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틀린 거에 대한 복습. 찍은 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찍은 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게 완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단계를 건너뛰고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1년의 공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전에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평생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해서 1년 동안 자리에 앉아있고 계속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자, 공부에 있어서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멘털이 거의 진짜 공부에서는 80 잡아먹어요. 80%. 이 정신이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그냥 인강 틀어놓고 반은 인강 틀어놓고 반은 게임 화면, 반은 영화, 드라마 켜놓는 거예요. 왜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강 보고 있다가도 핸드폰 하고 인강 보고 있다가도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실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은 거.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잘 잡아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공부할 때. 1년이기 때문에. 왜?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무슨 너 뭔 공부를 하냐. 포기해. 야 그냥 나랑 놀자. 야 이 자식 한심한 놈아. 에이구. 이런 식의 막 이 스트레스. 막 그리고 이렇게 막 나를 혼란하게 만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멘토를 바로잡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터넷상에서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또 정신이 헷가닥 합니다. 휘청휘청해요. 하나 보고 와 오늘 이번에 채용 인원이 적어질 것 같다. 이런 카더라. 그거 보고 멘털이 흔들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수험생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몇 명 뽑고 어디가 몇 명 뽑고 그 채용 공고 나올 때 그거 보고 원서 접수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1년이에요, 1년.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겨내는 사람만이 정말 최종 관문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세우셔야 돼요. 나의 목표는 뭔가? 그냥 남들 공부하니까 나도 군무원이나 해볼까? 하고 도전. 세 과목 할만하네? 군무원 도전. 이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공부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목표로는 동기부여가 약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확고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나는 정말 군무원 아니면 안 돼.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1년 한번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도전하고 투자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이악 물고 죽기 살기로 해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지. 그런 목표가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그냥 남들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누가 하라고 하니까 공부한다. 군무원 준비한다. 몇 개월 못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분들을 다 잡고 계속 노력하신다면 정말 힘든 과정인데 마지막에 최후의 그날에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계속 상기하시고 되새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정신과 투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군무원 합격, 정말 공평한 시험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합격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1년의 시험, 뭐 내년 시험은 지금 예상 정도지만 1년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 잘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또 그 외에 좀 모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지금 드린 건 아니니까 혹시나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학원에 질문과 답변이라든지 전화 주시면 또 필요한 거 또 설명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또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무원 시험이 뭐 다른 과목 시험에 비하면 쉬운 건 맞는데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 시험이니까요.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해서 정말 마음가짐 다시 한번 새기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한번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 마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